국립농업과하고 유기농업과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기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기농 포도, 가수 이쪽은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농업인들에게 흡족한 그런 어떤 연구를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수는 여러 해 또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제 새롭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그다음에 아주 마치시고 평소에 이제 생각하셨던 거 이런 부분에 좀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본인이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듣고 가서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도 해드리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도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로렐라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이제 크로렐라를 포도대에 적용한 거는 2015년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포도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아주 이제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유기농 친환경을 하는데, 그래서 왜 유기농 친환경을 할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 유기농업은 사회적으로 큰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종 다양성이라든지 또 비료라든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절감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뭐냐면 비만하고 유기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에 첫 그 백악관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짠디밭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초등학생들을 초빙해서 유기농 텃밭을 가꾸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어른의 어떤 덩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에 비해서 조숙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게 미국 사회에 큰 어떤 영향들이 미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텃밭을 가꾸고 학생들이 한 1년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하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했냐면 학교 급식에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첫째 학생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체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또 나이에 안 맞게 이제 크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건강한 채소,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를 먹어서 그 학생들의 식습관이 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기 참여하다 보니까 저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학생들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전역에 큰 어떤 파동을 일으켰었고 그래서 자그마한 땅만 있어도 이제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해서 먹는 어떤 것들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하단을 가꾸어 넣은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채소를 재배해서 먹는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유기농 포도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정말 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더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부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사실 가수 농가는 전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2015년도에 폐지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뭘 사용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오히려 유기농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어떤 추세고요. 특히 가수는 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길 유기농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게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 이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줄어드는 거죠. 원래 간행으로 할 때는 마음 놓고 농약도 쓰고 비료도 쓰고 막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 와서 정말 핵심적인 기술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농업의 마이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떤 기술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사실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농기촌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게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한번 간행을 한 5년 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을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하던 어떤 농업의 방식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행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친환경 유기농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기농 포도의 경우에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품종의 문제점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갈색 무늬병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어떤 병들이, 저항성을 가진 품종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품종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잡초 관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초생 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 예, 그래도 우리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잡초가 자라면 양분 경합이 일어나서 가수를 키우는 게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많은 어떤 통설이었습니다. 근데 유기농 가수를 하시는 분들 부분 초생 재배를 해서 오히려 잡초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보존, 그 다음에 생물 종 다양성 보존, 특히 토양의 건전성을 보존하는데 이 초생 재배는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생 재배는 사실 포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수하는 농가에서는 아주 훌륭한 어떤 기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와서 보니까 우리 천안에는 그래도 많이 예전부터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수분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혹시 한 수량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간행 농사하시는 분의 한 80% 이상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포도 수량이 80% 이상, 훌륭하신 분이 혹시 그러면 70% 정도 된다, 간행 농가에 비해서 수량 생산하는 양이 1년에 생산하는 양이 한 70% 수준이 된다. 그럼 혹시 100%십니까? 수량이 100% 되십니까? 정말 훌륭하신 것을.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런 수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기재배를 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유기농업 자재. 2015년도에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폐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 자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전 먹거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농약 잔류,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비의도적으로 되어 있는 농약에 대한 어떤 그 잔류,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체 방안,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어떤 초생 관리나 그 다음에 갈색 무늬병, 특히 해충의 깍지벌레, 애매미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어렵습니까? 했더니 1번이 갈색, 그 다음에 흰가루병, 녹균병, 잿빛 탄저,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 또 문제가 되는 병이 있습니까? 오신 분 중에서 이거 외에 병이 포도에 문제가 되는 거 없으십니까? 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갈색무늬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비가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한 어떤 결과이고 통계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돈이 경영비가 투과가 되지만 이런 어떤 비가림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갈색무늬병을 예방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월 이렇게 넘었으면 점점 많아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회장님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가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이 나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가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마철이 접어드는 어떤 시기하고 물렸기 때문에 그렇고 또 비가림을 하고 또 봉지를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섭해의 어떤 부분. 다시 말하면 예방적인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건전 관리라고 그러지. 후속적인 어떤 관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갈색무늬병과 같은 어떤 병들을 발생들을 더 낮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색무늬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뭘 했냐면 뭐 좀 조금 더 좀 병이 덜 걸리는 게 뭘까라고 한 게 이런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한 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파란색은 많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루비시드레스, 프렘시드레스, 리자마트, 정령, 서보 이런 품종들은 조금 그래도 덜 걸리는 어떤 품종입니다. 나머지 우리 좋아하는 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캠벨리어는 갈색무늬병이 아주 취약한 어떤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오히려 병에는 좀 약하더라 하는 게 좀 어려움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품종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품종 육성하는 기간이. 그래서 우리 이제 농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빠르게 품종이 개발되고 또 이게 또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 품종 개발해서 농민 손에 오기까지 한 10년은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시간이 더뎌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진흥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흰가루병도 마찬가지고요. 흰가루병도 대부분 이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선호한 품종들은 좀 약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내한성. 뭐 우리 여기 천안은 좀 어떻습니까? 내한성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농사를 지으실 때? 내한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배하시는데? 예? 약하다고요. 약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품종별로 이렇게 해봤을 때, 저희들 보면, 이런 또 선호 품종들, 요즘 새로 개발해서 있는 홍주 시드리스, 거봉, 샤인머스켓 등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새마루라든지 이런 어떤 품종들은 또 좀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녹균병. 사실 이 포도녹균병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포도녹균병이고, 그 다음에 월동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수확하고 나서 이네들을 방지하기 위한 특히 흰가루, 녹균 이런 것들은 수확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까? 낙엽이라든지 식물체에 묻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종사 짓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들에 의해서 흰가루나 녹균병 이런 것들을 많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봤더니 이제 이런 강한 저항성을 보이는 캠벨리어 같은 경우는 아주 저항성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낮더라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선생님께서는 어떤 포도 품종을 하십니까? 예, 밴디가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밴디가라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본인이 아마 선호하시는 품종들에 대한 어떤 그 녹균병에 대한 어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하셔서 관리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찌 보면 많이 재배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이런 어떤 저항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외국에서 도입되어 있는 품종들이 더 강한데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오랜 동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항성 육종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1번은 우리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저항성인 품종을 쓰는 것이 제일 농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의 시설.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날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시설, 덕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수량하고도 직결되지만 병 발생이나 해충 발생, 관리나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하실 때 그때 무조건 스마트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품종이 녹균병에 약하다, 흰가루병에 약하다. 그러면 조금 거기에 맞춰서 이런 어떤 덕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자기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럼 나도 이 시설로 따라가겠다.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재배하고 캠벨리어를 하겠다. 아니면 샤인머스켓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 맞추셔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캠벨리어, 거봉, 그 다음에 베리란도와 같은 이런 품종들에 대한 어떤 수량성을 이렇게 비교해 봐 드렸고요. 그래서 수량성 못지않게 사실은 병에 대한 어떤 저항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 발생. 그래서 여기 앞에 거하고 보면 사실 이런 것들 좀 수량이 높은 이런 것들을 선하고 싶은데 보면 흰가루병이나 갈색무늬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어떤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인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먹지 않는 포도를 재배하면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는 분들은 또 포도는 지금 학교 급식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건 아니시죠?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처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 또 천안에는 또 집단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또 하나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캠블, 거봉, 대봉은 보시는 것처럼 갈색무늬병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거봉은 녹균병, 또 그 다음에 흰가루병에도 굉장히 약한 어떤 품종입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선호도는 높은데 이런 어떤 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충도 마찬가지. 해충도 총체, 깍지, 유리나방, 깍지나방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요 캠벨, 거봉, 대봉이 대부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M이충은 오히려 굉장히 이런 캠벨리어는 약한 어떤 품종.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맞춰서 이제 해충 관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분은 해충 중에서 뭐가 제일 좀 힘드신 편입니까? 총체벌레입니까?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자재는 어떤 걸 쓰실까요? 예. 네. 어떤 성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아십니까? 네, 오늘 뒤에 이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왜 아니 내가 성분을 알고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생각도 하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왜냐하면 인증 절차상 내가 뭘 썼는지를 기록을 하게 돼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인정되어 있다. 내가 그냥 써서 나중에 오히려 인증이 취소되는 어떤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자재를 사서 쓰더라도 뒷면에 표기도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파시는 분한테 이게 무슨 성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 고3이 들어있는 성분이다. 그러면 다음에 칠 때는 재충국을 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열가 문제. 사실 열가는 이 장막기와 맺혀 있는 대부분의 가수에서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뿐만 아니라 체리, 장가류에 속하는 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장마기가 겹치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간수를 어떻게 할 건지 하루에 10ml 할 건지 3일에 20ml 할 건지 6일에 30ml 할 건지 이렇게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열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10ml씩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열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에서 하느냐 아니면 노지에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마 시설에서 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기준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건 해충에 대해 할 건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병, 그 다음에 포도 품종, 또 땅, 또 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병 발생의 삼각형이라 그럽니다. 이 삼각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어렵고 쉽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면 하나에다가 너무 병해충 관리는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다 이 세 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세 개의 면적을 줄이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훌륭하게 병의 발생 없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물들 장성 품종을 찾아서 하는 어떤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의 관리, 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햇볕의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포도처럼 가수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 안 하더라도 토양의 습도 아니면 공기 중의 습도 아니면 햇빛 이런 걸 조절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넣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대부분 생각하시기에는 이 녀석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자연 속에 있는 하나의 일부입니다. 병원균들은. 근데 이걸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채소를 하시는 분은 땅에 병이 있으면 스팀으로 가지고 토양을 완전 소독을 시키면 병이 안 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 스팀으로 소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이게 적정 수준 안으로 들어와서 포도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친환경 유기농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병이 오이에 흰가루병이 발생하는 건데 하나의 병이 발생해서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조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까? 농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12시, 이렇게 3시, 6시, 9시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제일 병이 덜 생기겠습니까? 일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이 시점. 12시에서 이 3시 사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 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제어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관리,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방적인 관리, 이 예방적인 관리 안에는 품종의 관리도 들어있고요. 또 환경의 관리도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 이 타임을 찾아가는 것이 병해충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A 치니까 나도 따라서 A 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힘드시더라도 영농일치 잘 쓰고 계시지요? 그 영농일치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생하는 어떤 순서가 있을 겁니다. 계속 누적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한 달, 15일 전부터 그 방제 전략을 씌워서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천안에는 포도도 유명하지만 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배 흑승병, 즉석병 같은 경우에는 방제적기를 딱 놓치면 정말 다 하나도 못 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안 벗어나게끔 할 건가 하는 것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습니다.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요것만 세 가지인데 그 안에 또 뜯어보면 이렇게 막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내가 방제를 하겠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하나 어떤 방법을 찾으시고 관리하는 것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거는 이제 고추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던 자료인데 연작 연수가 너무, 물론 이제 포도는 당연히 이제 연작을 계속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양분이나 또 병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밭의 산도의 변화도 좀 유심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간행을 하시는 분들은 화학 비료를 쓰게 되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염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농 친환경을 하면 좋은 부분이 일단 유기물 퇴비를 많이 써서 이 변화의 폭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까 얘기드렸던 초생 재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실천을 해서 이런 어떤 토양의 산도 변화하고도 맞출까 하는 것도 고민해 봐 주시고요. 유기물의 함량. 굉장히 저도 이게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 비료가 보급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토양에 유기물 함량을 측정해 보면 화학 비료 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은 거름이나 퇴비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넣어줄까 하는 것들이 더 유기물 함량하고는 많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실 때는 겨울에 무조건 볏짚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다음에 쓰는 게 원칙이었었거든요. 그게 제가 올해 52인데요. 중학교까지 거의 똑같은 걸 했었고요. 화학비료, 요소비료, 복합비료를 쓴 게 중2였던 것 같습니다. 중2 때 복합비료를 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농약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실 비료 농약을 써서 오랜 동안 쓴 것 같은데도 사실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이나 이런 걸 할 때 퇴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어야 될 시기에 잘 넣어서 관리를 할 건가 하는 부분을 좀 봐주시고요. 아까 했던 초생재배는 이런데 세계적인 달인이라고 알려진 어떤 일본의 기적의 사과를 하시는 분의 어떤 농법을 쭉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1번은 아까 얘기드렸던 유기물을 계속 넣어주는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초생 재배를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제일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환경 유기농업에서는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생태적인 관리, 품종을 쓰는 재배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먼저입니까? 우리 건강한 농산물 이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런 어떤 방법들을 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재를 투입하는 것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아이고 저 사람 또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농업을 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우리 유기농산물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제 내가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생물의 종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구의 지금 온도 변화를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내가 유기농업을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내가 1.5배 좀 더 비싸니까 농산물을 사시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생제적 방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생 재배를 한다든지, 예, 또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기농 하는 저희가 많이 연구자들이 13명 정도 있습니다. 유기농업과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각각 방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플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잘 안 먹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을 두고 먼저 실천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추출물 우리 천안의 이제 맹물이제 항토용합제, 석회용합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서 기술을 보급한 게 아마 우리 여기 천안 저기 또 특히 우리 농업인이 만든 어떤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 맨 마지막에 쓰고자 하는 것이 이제 유기농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캠발 얼리를 경우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 재배작기가 일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어떤 문제되는 어떤 병들이 많다. 산재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어떤 방법들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어느 시기에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까 여기도 들었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병해충 발생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하는 어떤 방법이 우리 이론적으로 해충을 발생하는데 해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피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피를 제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꼭 더 힘들지만은 실천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거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는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은 똑같은 병이나 해충들이 계속 문제입니다. 작물만 품종만 바뀌는 거일 뿐이지 문제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배 어떤 작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 병해충을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농일지에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되어야 돼요. 세밀하게. 연구자보다도 더 세밀하게 작성이 영농일지에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때쯤 되면 제피 곰팡이가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 전에는 새눈 무늬병 문제가 되고 유리나방이 날라들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지에는 어떻게 됐지? 물론 해가 가면서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4월 며칠 날 뭐가 나타나더라. 증상이 이상하더라. 요런 정도 일지가 되어 있어야 왜 그러냐면 올해는 4월 17일인데 내년에는 4월 20일이 될지 3월 30일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의 변화라든지 내가 위치하고 있는 농장의 위치, 산 아래에 있는지 들녘에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연구자가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막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당신 강의할 때 이때 넣은다는데 내 하우스에는 다른 데 놓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이지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여건이 되면 결국 뭐습니까? 제일 명확한 거는 내가 써놓은 영농일지에 나타나는 게 내 있는 농장에 제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영농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적의 사가 그 할아버지의 영농일지를 보면 정말 연구자가 쓰는 그 실험일지보다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베트남, 필리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많이 그 유기농 하는 농가들을 가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분들 굉장히 좀 사실 우리가 보면 후진국이라고 하지만 농업에 있어서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했는지 다 일일 기록을 다 합니다. 일일 기록. 그걸 보고 내년에 해야 될 거를 다시 산출을 해서 이렇게 해나.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첨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오늘 이제 프린트 해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셔서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쭉쭉 이제 어떤 병들이 문제가 되더라. 한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누무늬병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에는 정상이 나면서 과일에 이렇게 마치 이제 작은 반점이 모양이 참새 눈처럼 생겼다 해서 세누무늬병이 되었고요. 그래서 낙엽을 태운다든지 병든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수확 부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두면은 계속 그게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가지에도 증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포도 수확 다 끝나서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떨까요? 내년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심하게 됐거나 이런 부분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하나 어떤 방법들도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피곰팡이병. 이 제피곰팡이병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연구하던 친구가 이 제피곰팡이 하나만 가지고 석사, 박사 공부를 했는데 이 제피곰팡이는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제피곰팡이 병원균을 분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15일, 한 달 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그 병원균을 보면 틀리집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간행에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A라는 농약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있으면 얘네들 저항성이 생겨버려요. 제피곰팡이병.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또 취약한 게 이 제피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 옆에 있는 거는 잘은 안 걸립니다만 이 제피곰팡이병, 버트라이티스라고 하는 제피곰팡이에서 생기는 거하고 다이아포스라고 하는 등굴 쪼김병에 의해서 생기는 거하고 증상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균이 완전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피곰팡이가 되면 약 엷은 갈색인데 등굴 쪼김병에 걸린 포도는 진한 갈색이더라. 그 다음에 제피곰팡이는 포도알이 물러지거나 터지는데 요거는 안 그렇더라. 그냥 이렇게 마른다고 그럴까요? 과가 안 터지고 그냥 그대로 마르더라. 요게 이제 두 가지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큰 어떤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은 간수, 배수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풍을 잘 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제피곰팡이, 흰가루병, 녹균병, 일반 채소나 가채류 농사를 하는 데는 통기만 잘해줘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회 살포, 3회 살포했을 때의 어떤 그 제피곰팡이 방제 효과를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2번보다는 3번 할 때 좋더라. 그 중에서도 항태효, 항합제, 그다음 보로드액 이런 것들이 괜찮더라. 그리고 아까 소개드리겠지만 크롤렐라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크롤렐라는 예방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치는 것보다도 병이 나기 전에 이제 치는 것들이 좋고요. 얘네들은 병을 컨트롤하지만 포도의 당도라든지 아까 있는지 그 열과 발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주는 어떤 그런 미생물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탄저병. 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뚜렷한 어떤 방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나무의 흑석병, 즉석병과 같이
제일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탄저병인 것 같습니다. 이 탄저병의 습성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한 100만 마리가 있어야 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점 하나에 100만 마리가 찍혀야 병이 나는데 이 탄저병만 유독하게 하나만 있어도, 포자 하나만 있어도 병이 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거의 이 포도 한 송이 다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병원균이라는 거 아까 이 자연에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침입할 수 있는 시기에 있거든요. 근데 탄저병이 제일 언제 잘 나타나냐면 새벽에 제일 잘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우리 이제 밤낮의 온도차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벽에는 뭐가 생깁니까? 이슬. 예, 켈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떨어질 때 이슬방울에 이 포자가 묻혀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걔네들이 포자라는 것이 발화를 해서 점점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100만 마리만 있어도 침입이 되는데 얘는 하나만 있어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방적으로 방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갈색무늬병. 하여튼 이 갈색무늬병, 이 슈도소코스포라라고 하는 병균입니다. 이 병균은 오이, 팥가루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갈색무늬병의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어떤 작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 사전적인 어떤 방법, 특히 이 7, 8월에 대한 어떤 부분 방지하는 적기를 꼭 놓치지 마시고 방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생육 중기, 그 다음에 이렇게 생육 후기에 따른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태비차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방지하는 것을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이제 해봤습니다. 혹시 태비차 아십니까? 예, 태비차가 양분관리로 쓰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렇게 갈색무늬병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건 아마 처음 아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질소원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이 태비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태비차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서 이제 병을 낮추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후기에 이렇게 해서 넣는 것들이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후기 생기기 전 중기 정도쯤에 태비차를 처리를 해주면은 갈색무늬병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질소 성분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분 관리하고 병하고 같이 연계되는 게 이 갈색무늬병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강의 시간이 일단 쉬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실 건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